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버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대한골다공증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렬입니다. 저는 대한골다공증학회 부총무 김상일입니다. 네, 저는 대한골다공증학회 연수위원회 간사 김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약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골다공증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크게 이제 뼈가 약해지는 골 흡수를 막는 약과 뼈가 좀 더 단단해지도록 뼈를 생기게 하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 용어로는 골 흡수 억제제라고 하고 골 형성 촉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 흡수 억제제라는 것은 이제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활동을 억제하는 약이고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공복에 먹기도 하고 3개월이나 1년에 한 번 혈관에 맞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교적 조금 최근에 나온 약으로 파골세포 활성화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데노주맙이라는 주사제도 있는데요. 이 데노주맙이라는 주사제는 6개월에 한 번 피하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은 이제 골 흡수를 억제하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뼈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매일 먹는 경구 약제도 있습니다. 골흡수 억제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골형성 촉진제라고 하면 뼈를 만드는 것 같아서 언뜻 보기에 더 좋은 약같이 보이는데 실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더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골 형성 촉진제의 경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골 흡수 억제제보다 골밀도를 더 향상시키거나 골절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나 이게 치료 실패를 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골 형성 촉진제를 보험 적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최근 다발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거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0보다 낮은 초고위험군으로 들어가는 환자분들에서는 이런 골 형성 촉진제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에서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할 때 뼈가 더 빨리 붙을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들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일 맞는 자가주사 타입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맞는 타입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로모소주밤이라는 약제도 개발돼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골다공증 약을 먹는 동안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번거로움을 호소하시고 속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과량 복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요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복용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칼슘과 비타민 D 복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칼슘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되는 일일 칼슘 섭취량은 8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이제 다만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칼슘을 이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결석과 같은 이제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의 평균 식이칼슘 섭취량이 500mg 정도로 저희가 권장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량 섭취를 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이제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영양도 많아서 뼈와 근육,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생성은 이제 햇빛 노출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경우에는 이제 밖에 많이 안 나가고 자외선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연어, 고등어, 참치, 계란 이런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비타민 D 보충제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비타민 D 1일 권장량은 근골격계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된 게 이제 800단위 이상인데 혈중 농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이제 1일 2000단위까지도 많이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골 흡수 억제될 경우에는 저칼슘 이제 혈중이 유발될 수도 있고 비타민 D의 이제 혈중 농도를 30 정도로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시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제를 오래 쓰면은 뼈가 딱딱해서 부러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 받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골다공증 약제 중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이제 오래 먹으면 뼈가 너무 딱딱해지다 보니까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골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대퇴골에 잘 생기고요. 알려져 있기로 그 먹는 약으로는 5년, 주사 맞는 걸로는 3년 이상 사용했을 때 이러한 비정형 골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잠깐 약을 쉴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는 것이 이런 비정형 골절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골절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하나의 비정형 대퇴골절이 발생하는 동안 162번의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서는 이런 약제를 중단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형성 촉진제 같은 다른 약제로라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골다공증 위험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의료진하고 상의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요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약 드시는 동안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치과 치료를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골다공증 약은 그럼 뭐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과 치료의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잇몸에 주로 적용하는 발치와 임플란트와 같은 시술 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턱벽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주막 같은 골 흡수 억제제를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턱벽외사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4년 이상의 이런 약제들을 사용했을 때 위험성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경구용 제제보다는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에 그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노주막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에 한 번 맞는 이 주사도 주사용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발생이 좀 낮지만 턱벽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연간 한 10만 명 정도를 봤을 때 데노주막의 경우에는 30명 정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이런 턱벽외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치와 임플란트를 포함한 이제 치과적인 수술은 그러한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제 개개인의 평가를 토해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휴약 기간을 가진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골다공증 약제 투여 전에 이제 치과 치료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턱벽외사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구강 관리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제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복용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약제 복용 시에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 빈도보다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의료진과 함께 고민하면서 골다공증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 이 약제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과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칼슘, 비타민 D 복용과 같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정형외과 TV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